제일 나쁜 행동은 바닥 매도죠. 차라리 그 매도한 거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한 거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쳐다보는 게 훨씬 더 나은 행동이죠. 바닥에서 위험 관리한다고 패대기 치고 지금 있으면 멍하고 바보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설날 명절도 지나고 해서 저희 각도기님께 안지원 PB님께는 폴더블 폰 사준다고 그러시더니 저한테는 선물 뭐 사줄까 싶어서 찾아왔고요. 온 김에 또 요즘 변동성 장세가 너무 심해서 도대체 이런 변동성 장세를 보내고 계시는 각도기님의 소회? 마음이 어떠신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제 선물은 뭔가요? 아, 네. 저기 어디서 이게 그 씨앗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올라오긴 올라오는 거죠? 그럼요. 네. 아직 땅이 많이 얼었던데. 입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요즘 많이 멀미 날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 변동성 굉장히 커서 신기하죠. 미국에 이제 전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이제 관람자의 눈으로 좀 보잖아요. 이제 그냥 갖고 있는 건 오래 갖고 있겠다 했는데, 야, 이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겠네, 이런 생각도 많이 들면서 확실히 그 결국은 참 신기한 게 작년 연말께 11월, 10월 막 이럴 때 아직도 국장에 이러면서 영원히 오를 것처럼 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한테 확인해 주는 게 영원히 오르는 나무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줘. 영원히 크는 나무는 없다. 이게 증시 격언이거든요. 확인해 줬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공포로 빠지면 또 반대의 흐름이 나올 것이고, 또 어느 순간엔 또 이렇게 쉬운 거에서 돈 못 벌어 이런 또 흐름이 나오면 또 고점이 올 것이고, 또 돌고 도는 흐름들이 나올 거다 생각하니까 재미있고, 그 상황에서도 지금 오늘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상당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진짜 대단하다. 이거를 어떻게, 이게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기업의 구조하고 정말 다르고, 성장을 하는데 현금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형의 기업들, 즉 소프트웨어 기업들이라서 성장은 성장대로 하고 현금 흐름은 현금 흐름대로 만들어가는 진짜 무서운 기업들이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금 미국 시장이 되게 조금 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주식들 많이 빠질지라도 얘네들이 버티면서 지수를 방어를 해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또 다른 기업들 많이 빠졌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사람들이 또 공포에 빠지는 이 시점이면 거의 또 이제 마무리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동시에 한번 봅니다. 뭐 미국 주식이지만 1000조 가까이 됐다가 하는 회사가 하루에 막 20몇 %씩 빠지고 실적이 좀 미스 났다라는 네. 이유로 그만큼 과연 그 우리나라로 치면 하이닉스랑 LG 에너지 솔루션이 하루에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지금 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와, 이렇게 많이 변동성이 심한 건 도대체 뭔가 특별한 변화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서 그런가, 단지 금리가 좀 오르거나 네. 실적이 좀 미스가 났거나 예. 아니면 미래에 뭐 컨센서스가 조금 낮아졌다라는 이유만으로 이만큼 크게 많이 움직이는 건, 뭐 타이거 자산운용의 오정태 이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그 파생상품들, 만기가 있는 파생상품들 영향으로 네. 이게 구조적으로 뭔가 조금의 시장 상황의 변화로서 큰 변동성을 앞으로도 계속 가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페이스북에 그렇게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이런 변동성이 일어날까? 네. 그러면 야, 이거 안전하게 안전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식 투자 못 하나? 하면 네.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단기적으로는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시장의 변동성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공매도도 원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 유동성이 워낙 많았다가 또 유동성이 없어진다고 하니까 공포심리에 짓눌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합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다음 또 하나 근본적인 그 차이 중에 하나는 미국은 굉장히 시장이 정직한 시장이에요. 진짜 그게 확실하더라고요. 네, 실망하면 실망 그냥 바로 물량 때리고, 우리는 이렇게 되면 뭐 숨기는 거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사가 다 얘기 안 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냐면 미국 실적 발표를 하면 너희들 회사 왜 이거는 다 얘기 안 했어? 지금 메타가 이렇게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너희 메타버스 뭐 한다는데 도대체 메타버스 뭘 정확하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투자자한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왜 안 알려줘? 그럼 미래가 지금 불투명한 거 아니야? 하고
PR 배수가 20배도 안 하는 주식을 그냥 갖다가 때려버린 거, 20배 정도 하는 걸 때려버려가지고 16배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적 보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대로 대응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실적이 계속 잘 나올 것 같은 뭐 요즘은 이제 뭐 팡은 가구, 네. 뭐 A가 3개, M이 네. 1개 네, 네. 그런 장세다. 뭐 알파벳, 애플, 그다음에 그 아마존. 아마존, 네. 아마존도 이번 실적이 굉장히 네. 잘 나왔다. 그리고 이제 MS,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그런 회사에다 그냥 투자하면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거 아니냐? 라고 또 미국 그러니까 작은 회사나 다른 거 보지 말고 요 네 회사 정도에만 투자를 하면 괜찮은 투자 아이디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은 또 꼭 틀린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기업들의 변동성을 다 잡으니보다 마음도 편하고 심리적으로 덜 흔들리니까 그런 접근은 괜찮은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영원히 좋아 이러면 또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좀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 회사들이 진짜 놀랍게도 실적이 잘 나오네요. 놀랍게도 실적이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놀라운 실적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그게 참 놀라운 일이긴 하고요. 그러나 또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이익률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매출 성장률, 이익 성장률 이게 떨어졌을 때 이익은 나나 매출은 나나. 네. 조금만 이렇게 실수하거나 미스 예를 들면 뭐 애플이 중국에서 핸드폰 판매량이 줄었다 이러면 또 그럼 주가 엄청나게 빠를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서 좀 두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각도기님 영상을 보다가 네. 뭐 차트 이런 거 잘 안 보고 뭐 이제 초보 투자자나 개인 투자자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랬는데 네. 이번에 변동성 장세를 겪으시면서는 네. 이제 차트도 좀 봐야 되겠어요라고 말씀을 네. 하시길래 그게 제 귀에 확 와닿더라고요. 네, 네. 그 말에 의미가 어떤 건지 여쭤봐도 네. 되겠습니까? 일단은 그 차트라는 거는 후행적이긴 해요.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다기보다 지금까지 어떻게 왔냐를 예상해 보는 건데 그 차트 중간중간에 무엇이 있냐면 사람들의 심리에 모음이 있습니다. 차트를 잘 보면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3년간 계속 하락하고 있는 주식이다. 이러면 어떤 걸 느낄 수 있냐면 이 모든 주주들이 실망했고 이 주식을 버렸고 다 떠날 사람은 다 떠났구나. 그럼 거래량이 쫙 줄어들고 있으면 그런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보면 이제 판세가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시장에 모인 사람들의 생각 모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게 되는 건데 올해는 그런 흐름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년, 21년까지는 뭐 그냥 닥치고 상승이었어요 저희들 입장에서. 그래서 뭐 그냥 싼 주식 그다음에 이익 증가하는 회사들 잘 잡아놓으면 시간이 되면은 이제 먹여주는 거고 장이 좋으면 좀 많이 먹여주고 뭐 10종목 중에 성공 확률을 높게 해주는 거고 퍼센테이지는 장경 같은 경우는 퍼센테이지가 뚝 떨어지는 거고 뭐 그런 정도였는데 자, 이제부터 22년은 진짜 재미난 장인 거예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 이제 진검 승부가 시작됐다. 진짜와 아닌 자의 갈라치기가 될 것이다. 돈 놓고 재미있으면 안 되는 거, 돈 놓고는 좀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이렇게 약간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거 무서운 장인데 잘못 들어갔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는데 이런 그렇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약간 뭐라 그럴까 이 돈을 다루는 데서 좀 죄송한 얘기긴 하지만 좀 무덤덤해져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뭐 어떻게 지금 무서웠다는 거는 감정이라는 거잖아요. 돈을 다루는데 당연히 감정이 안 들어올 수 없는데 이쪽 승부의 세계로 오면 감정을 넣으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서 있게 돼요. 일단 서 있는 자리가 불리해지는 거죠. 인간미 없는 사람들이 잘한다. 트레이딩은 확실히 그렇고 트레이딩은 뭐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인간 같지 않은 인간, 이 표현이 나쁘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건 그러니까 로봇 같은 사람 또는 뭐 동물 같은 감각을 가진 사람이 트레이딩에서는 그냥 감정을 정말 냉정하게 잘라내는 이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감정을 담는 순간 포지션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감정 없이 봐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빠질 때 마음이 아프면 더 못 사죠. 근데 빠질 때 사야 되잖아요. 이번 사이클 봤자면 우리가 이제 11월 그렇죠. 계속 1월 말에 저점 찍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보면
심리적으로는 최악이고 무너졌다, 망했다, 지옥 열렸다, 모든 걸 다 팽개치고 싶다, 계좌도 보기 싫다 하지만 사실은 위너는 그 바닥에서 계속 주식을 많이 걷어들인 사람, 좋은 주식을 매수로 죽자 뭐 이런 거. 많이 걷어들이는 사람은 지금 이제 한 뭐 바닥에서 얼마 올랐나요? 100 몇십 포인트 올랐는데 여기서 한 마디 더 올라서 한 100 몇십 포인트 더 올라가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10에서 20% 사이의 랠리를 지금 뽑는 거잖아요. 네네. 그 보통 랠리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단기간에 그 네. 정도면.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 자기 계좌에 대해서도 기분은 나쁘지만 그러려니 하는 자세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 남의 거 보듯이. 남의 거 보듯이. 남의 거 보듯이 전자계산기로 숫자 이렇게 찍듯이 그런 개념으로 보셔야만 대응이 가능하고 그래야 또 기분 좋을 때 기분 좋지 않게 하면서 또 걷어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각도기님께서 그 최근에 그 카페에 글을 올리셨는데, 네, 카페 최근에 좀 많이 예, 올렸죠. 네. 그 일정 수준의 박스권을 물론 이거는 예상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냥 이런 생각이 있구나라는 정도로 이제 읽어달라라고 이제 네. 그 서두에 그렇게 써놓고 이제 글을 시작을 하셨는데 올해 내내는 그런 박스권 장세. 네. 그렇죠. 특별히 맞죠? 이제 저게 해결이 안 됐잖아요. 인플레이션 해결 안 됐고, 공급 예, 자체. 예, 공급 적체 해결이 안 됐고, 그게 제일 크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연준의 행동이 가변적이고, 그러니까 그 가변적 상황들이 잠잠할 때는 주가가 땡겨졌다가, 뭐 기업 실적 좋고 이러면 쭉 땡겼다가 또 변동성이 그 변수가 또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 가변적 상황에 따라서. 그럼 그때 또 놀래가지고 또 빠지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할 것 같거든요. 계속해서. 네, 올해 특별히 상반기 내내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장 플러스 우리나라 장도 미국 시장이 그러면 한국 시장도 좀 영향을 받는데 지금 2월 달 들어서 약간 디커플링인데 미국하고 다르게 조금 그건 너무나 많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가격 매력인 거지 이게. 좋아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빠져서 그냥 일단 올라가고 보는 거고. 네. 피를 너무 많이 흘려고 더 이상 흘릴 피가 없는 네, 것 같은 네, 약간 느낌이. 그런 부분 있죠. 네. 보통 이제 각도기님께서 싼 주식, 넉마가 되어져 있는 주식, 그래서 막 이거 채널 보시는 분들은 그래 이 회사는 그런 회사야 그러고 샀는데 거기에서 넉마가 되었고 손발 원래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진짜 몸통도 막 잘라 나가는. 그러니까 안전 마진이 확보된 회사라고 샀는데 네. 그거보다 더 밑으로 이제 내려가 버린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는 뭐 현금도 없고 이런 거 같으면 그냥 그 회사를 계속해서 이제 체크해 나가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내가 1부터 10까지의 그 위치에서 저점이라고 샀는데 7이었으면 어떡하냐는 거지. 지금 다 그거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여기가 저쪽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네, 1층 밑에 지하. 네, 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나는 싸다고 샀다는데 무슨 종목인지 얘기는 안 하시는데 느낌이 쏴한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한 6이나 7에 산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투자자로서 장기적으로 겪는 경험이고 시행착오고 저도 그랬죠. 싸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8에 산 게 있어. 정말 당황스럽죠. 근데 그 2까지 빠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회사를 잘못 봤으면 뭐 그거를 2에 샀더라도 잘라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정말 이상이 없다면 이제 물타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물타기. 예. 정말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 참고 참았다가 물타기를 시작하는 거고 기간을 어디까지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죠. 내가 몇 년짜리 이제 프로젝트가 발생하는 3개월짜리로 들어갔다가 이제 3년짜리 프로젝트로 바뀌는 거죠. 예. 비자발적. 그래서 장기 투자가 되는데 장기 투자도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진짜 좋은 회사면 어느 시점에 얼만큼 더 들어갈 것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매입한 가격보다 싸니까 무조건 사는 게 아니고 이 회사의 본질 가치 대비 따져서 이 정도로 낮아졌는데 여기서 더 떨어져? 황당하네요. 그래서 샀는데 더 떨어져? 그럼 더 사고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회사 정말 매력이 있으면 한 종목 몰빵인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종목보다 더 매력이 있으면 이 종목을 털고 이쪽 넘어오는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되겠죠. 다른 종목이 또 마이너스인 경우에 그게 가장 고민이거든요.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다 마이너스인데 이 중에 보통 이제 뭐 TV나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신 분들은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보통 이제 최근에 이제 코스피나 코스닥 상승률만큼 못 오르는 내 종목이 그렇다 그러면 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이니 교체 매매를 하십시오. 종목 안에서 네. 그러니까 고개를 끄덕끄덕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많이 떨어져서 네. 많이 올랐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내 종목이 좋은 종목이어서 다른 종목들보다 덜 떨어져서 네네. 덜 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런 판단을 해보고 나서 이렇게 그런 교체 매매나 이런 걸 해야 되지 무조건 내 종목이 가지고 있는 내 종목이 코스피가 오늘 2% 올랐는데 네. 나는 1%밖에 못 올랐어. 그렇다고 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고 이런 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이제 떨어지고 나서는 한번 숨고르게 하는 과정들을 좀 볼 필요는 있고요. 그건 첫 번째로 그 대응할 때 이거라는 거예요. 애정이 가는 놈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좀 문제인데 애정이 가는 놈 이게 성공 스토리를 쓰신 분들이 이게 절대적으로 맞아요. 나 이 종목 정말 애정이 가. 그러면 덜 애정이 가는 걸 떨어내고 그걸 더 붙이면 돼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가 이제 문제인 건데 그냥 선호야. 그냥 선호. 유명하니까 좋아. 예를 들자면 유명한 회사니까 좋아. 이건 아니고 그 회사를 계속 고민해 보세요.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악재와 호재를 다 해보세요. 다 해도 이 회사가 3년 안에 죽었다 깨나도 2배, 3배, 4배 오르겠네 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죽었다 깨나도 이거는 최악의 경우를 맞으면 한 조금 더 부진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건 안 오를 수가 없어. 이렇게 영롱하게 빛이 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라면 이제 고민을 시작하고 있는 게 한전 같은 경우는 이제 10%대 손실이에요. 잘못 사신 분들 아니면. 근데 뭐 주식 시장이 지금 15%가 넘게 빠졌는데. 근데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영롱한데 같이 빠져 있어. 그럼 이런 걸로 종목 교체는 가능한 거죠. 한전을 한 1, 2년 더 들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전은 좋아봐야 퍼센테이지가 예를 들어 50% 100%라면 얘네들은 200% 300%다 이렇게 느낌이 오는 종목들은 그런 쪽으로 더 실어줄 의미가 있죠. 보통 근데 뭐 예를 들면 한전에 투자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지향적인 그래 더 이상 여기서 나는 많이 먹지도 않고 많이 떨어지는 것도 싫어. 네네네.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그 안에서 교체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 제가 더 오를 것 같지만 그래 내가 괜히 여기에서 나의 신념을 버리고 저쪽으로 갈아탔다가 진짜 죽도 밥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이제 들. 그거는 다 안 하셔도 되고요. 부분만 하셔도 돼요. 부분을 해보시고 그 경험을 쌓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서 적용을 할 때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이걸 어떻게 해서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하는 거는 상당히 우려예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팁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맞게 한번 개발을 해보셔야 돼요. 나에게 맞게. 그러면 이런 뭐 변동성 하락 장세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르겠어 이렇게 내팽개치고 있는 게 어쩌면 가장 나쁜 행동일 수 있겠다 맞죠? 제일 나쁜 행동은 바닥 매도죠. 아무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나으니까. 차라리 그 매도한 거 공포에 휩싸여서 매도한 거보다 아무것도 안 하고 안 쳐다보는 게 훨씬 더 나은 행동이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밑에 뭐 가끔씩 보면 현금 90%예요, 현금 80%예요. 저 그분들 다시 못 샀을 것 같은데 암만 해도 이렇게 급하게 오를 거라고 상상을 안 했을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분들이 원래 현금이었으면 전혀 상관은 없고 그거는 뭐 근데 이제 바닥에서 위험 관리한다고 패대기 치고 지금 있으면 멍하고 바보 되는 상황들이 오는 거죠. 그래서 1,000만 원이 800만 원 됐는데 그 800만 원 이것도 700만 원도 현금으로 만들어서 들고 있는 그 100만 원짜리 주식 바라보면서 사마라 지금 이러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죠. 네네네. 그래서 그 아예 그렇게 이제 내가 그 감정에 휩싸여서 행동할 거면 아예 행동 안 하는 게 낫고 대신에 이제 그 떨어졌을 때 조금 내 마음을 정리를 해보시는 건 정말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영롱한 보석이냐 아니면 쓰레기냐 이거는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건 계속 좋은 것들만 계속 이게 보게 되고 그렇게 되도록 이게 저는 이렇게 보면 제가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KTNG를 바라보면서 뭐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KTNG 전혀 문제 없는 기업이죠. 문제는 없는데 주식
안 오르죠. 안 오르고 제가 근데 이번에 하나도 안 다쳤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하나도 안 다쳤죠. 그렇죠. 오를 때도 하나도 안 오르고. 예, 예, 예. 지금 3년 가까이 그건 이제 예금이라고 생각하면 그렇죠. 좋은 예금이에요. KTNG는. 그래도 이런 거 살 때는 조금이라도 올려주죠. 그러니까 네. 담배는 나쁜데 네. 건강기능식품은 좀 좋지 않을까. 근데 사실 매출이나 이런 규모로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그냥 담배 회사로 보는 게 훨씬 그렇죠. 더 맞는 네. 건데 그냥 담배는 예를 들어서 전자담배 이런 쪽에는 또 그래 이건 희망이야. 네. 그리고 이제 건강기능식품은 잘 될 거야. 홍삼은 잘 될 거야. 네. 담배는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겠지. 그래서 안 좋은 것들은 조금 작게 보게 되고 좋아 보는 거는 제 스스로 뭐예요. 거기다 계속 의미를 네. 더 붙이고 레포트를 볼 때도 그건 당연히. 예. 이렇게 그냥 그래서 혼자만의 성을 영롱한 걸 이렇게 객관적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스스로 주관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잘 없죠. 잠깐 KTNG는 배당을 주지 말고 차라리 주식 소각해서 없애면 안 하니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훨씬 좋을 것 같고 그걸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즘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2차 전지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는 부분이 하나가 저희는 이제 2차 전지하고는 상당히 거리를 두는 입장이 됐거든요. 이제는 왜냐하면 시세가 대시세가 한번 나오는 쪽은 몇 년간 시세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대시세라는 건 5배, 10배짜리 이상의 종목들이 속출했던 업종은 예전에 5G 같은 그렇게 한번 세게 하고 나면 몇 년간 없어요, 시세가.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2차 전지 좋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전기차 늘어나니까 막 스토리를 짤 거라고요. 계속 말씀드렸지만 3년, 4년, 5년을 땡긴 거라서 시세가 안 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시화되지 않은 꿈이 있을 때 주가는 제일 많이 뜨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이미 겪은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분들 그걸 갖고 있는 분들이 막 시나리오 이걸 좋게 써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는 게 소위 말하는 비율이죠. 주식 투자 비율, PR 배수, 뭐 PBR 그때 그런 걸 좀 따져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오류에 안 빠지려면 그런 PR 배수나 PBR 배수나 이런 것들 기준으로 봤을 때도 건전한 회사냐 아니면 허공에 붕 떠 있는 회사냐 그걸 보고 내가 사랑에 빠질 거냐 말 거냐. 쉽게 얘기해서 재벌가 아들을 내가 사랑한다고 맺어지지도 않을 건데 왜 사랑하냐는 거지. 네. 확 와닿네요. 네. 재벌가 딸은 어떻게? 마찬가지. 그 증권사 이렇게 리포트를 보면 그 매도 매수 네. 우리나라는 거의 뭐 매도는 잘 안 나오지만 요즘 가끔씩 나오는 경우도 또 있던데 매도 매수 뭐 목표가 이런 거 나오잖아요. 각도기님은 그 증권사 리포트 중에 어느 정도 참고하십니까? 지금 10만 원 하는 주식이 50% 상승 여력이 있어. 그 매수, 적극 매수, 뭐 이렇게 이제 나오는 레포트가 있으면 그 이제 올라가는 뭐 15만 원 이 가격은 신경을 전혀 안 쓰시나요? 아니면 얘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는구나가 맞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모르는 걸 배우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다 탐방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애널리스트 탐방을 했던 거고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그런 것들은 도움을 받아요. 그러나 이제 매수 의견, 매도 의견은 그건 제가 결정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그 애널리스트가 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애널리스트가 그 리포트를 써서 나올 때는 보통은 가격이 좀 오른 주식을 건드립니다. 아니 애널리스트가 300억짜리, 500억짜리 건드릴 수가 있을까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애널리스트의 고객이 누군지 보시고 생각하셔야 돼요. 애널리스트의 고객은 펀드 매니저들이에요. 즉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한테 이거지. 형 이거 좀 사봐. 이거 좋아. 그러면 진짜 좋아? 그래 알았어. 그럼 내가 살게 하는데 우리 집에서 사야지. 이렇게 된 거죠. 내가 이거 소개했으니까 우리한테서 사야지. 그러면 이제 사면 거기다는 수수료를 받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애널리스트의 본질적인 그 처한 상황. 요즘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유튜브 방송에 있는데 많이 나와서 개인을 상대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왠지 좋은 회사를 나에게 소개시켜 준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원천적으로 사실 펀드 매니저한테 가서 소개를 하는 거죠. 이거 진짜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고 거기서 채택이 되면 훌륭한 애널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채택률이 높은 애널리스트. 왜냐하면 추천 성공이 많으니까. 근데 그 추천 성공을 계속 잘하려면 좋은 주식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렴한 주식을 많이 해줘야 되는 건데
펀드 매니저한테 소개를 하는데 2천억, 3천억짜리 가서 3천억짜리 가서 이거 근데 그 어떻게 샀다가 못 빠져나오잖아 이 자식 이렇게 되는 거죠. 심지어 이제 그 자금이 큰 데는 5조 미만은 보지도 않아요. 네. 시가총액 5조 미만은 볼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들어갔다 못 나오니까. 저 같은 경우도 뭐 사실은 5천억 이하의 기업들은 어떻게 빠져나와야 되지? 다들 그런 걱정을 네. 많이 하시죠. 저희 같은 네. 경우에는 뭐 빠져나오는 거야 금방 빠져나오지. 네, 네, 네. 뭐 팔면 시장 가격에 내놓으면 다 팔리는데 네, 네, 네.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네, 네. 근데 운영을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그런 것들이 이제 살 때부터 팔 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빠져나오고. 확 탈 때가 있어요. 거래량이 빵 터질 때 그때 이제 막 던지기 시작하는데 던지는 걸로 인해서 불이 확 꺼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채택한 방법이 장기적으로 사고 장기적으로 판다. 시장에 영향을 거의 안 미치면서 그리고 만약에 미친 시세가 나올 때는 그냥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보시면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를 하는 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짜져 있는 회사에 대한 리포트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그리고 가끔씩 구석탱이 있는 종목을 하나씩 올려.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도 개인이잖아. 그러니까 그 소형주가 많이 남는다는 거를 잘 풀렸을 때 많이 남는다는 걸 본인들도 알기 때문에 가끔씩 소형주를 써서 올립니다. 그래서 보면서 그 애널리스트의 영향력, 그동안 애널리스트가 어떤 태도로 일관했는지를 보면 이 애널리스트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소형주 글을 그 애널리스트가 쓸 때는 그 애널리스트의 영향력까지 파악을 해서 이거는 얘가 그걸 읽다 보면 어떤 감정인지가 느껴져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거는 너무 가리지 말고 무조건 많이 봐라. 응? 부족하니까 나보다 많이 아는 애들이 썼으니 그걸 읽어보면 도움은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그 가격은 내가 결정한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애널리스트는 하나의 어떤 선생으로 하되 책임은 나한테 있다. 그러니까 가격은 내가 사는 그렇죠. 사람이 나는 이 정도 가격에 사서 이 정도 가격에 팔겠다라고 네네. 정하는 게 그거는 맞다. 자기가 결정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애널리스트들은 매매를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몰라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예 네. 안 주식 되게 투자를 못하게 만들 ETF나 투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개별 종목단의 타이밍이라고 할까?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되는 여기서 말하는 타이밍을 맞추자는 개념이 아니고 언제가 싼 타이밍인지 언제가 비싼 타이밍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 레포트를 보다 보면 작은 회사 같은 경우에 네. 이 회사 좋아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래놓고 목표 의견 없음 뭐 이렇게 된 레포트가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예. 목표 의견을 낼 수가 없지. 시가총액 5천, 뭐 2천억 이런데 확신이 없는데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회사는 내가 커버리지를 앞으로 계속 할 것도 아니고 좋다고 한번 얘기는 하는데 공식적으로 회사가 간판에 올리는 거거든요. 리서치 센터에서 간판에 올리는 거라서 간판에 올리기는 좀 이상해. 그럼 내가 알아봤는데 뭐 좋아 보여. 그러나 우리 투자 의견은 없어. 하고 반쯤 발을 빼는 거죠. 그거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좋다 그랬으면 가격을 써줘야지. 근데 그런 게 안 써져 있어서 사라는 거야, 말하는 거야,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그거는 너무 소용주의인 경우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큰 회사들은 그런 경우가 예, 그런 회사들은 잘 보셔야 돼요. 애널리스트가 미쳤구나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잘 보시면은 가끔씩 진주가 하나씩 나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뭐 최근에 이슈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네. 이제 그 코로나를 뭐 계절적 독감 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네. 나라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가진단 키트주가 막 음. 엄청나게 올라가다가 엄청나게 이제 네. 내려가고 네네. 갑자기 항공주 아니면 뭐 여행주 네. 뭐 아니면 영화 관련주 이런 거가 진짜 한번 네. 이제 제대로 된 리오프닝이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러고 딱 봤더니 환율이 너무 비싸서 해외여행은 또 안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유가가 너무 비싸서 항공주 또 별로 맛이 안 좋을 것 같고 네. 이제 그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해서 드는 거예요. 좋죠. 그러면 그런 생각. 리오프닝이 된다 그러면 각도기님은 어떤 섹터? 뭐 최근에 소주값 오른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그 리오프닝 주가 저는 소주 관련 주인가? 뭐 이런 생각도 사람 만나니까. 네. 그래서 각도기님이 만약에 진짜 네. 이제 감기 정도로 생각하고 우리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요라고 했을 때는 어떤 쪽으로 리오프닝 중에는 섹터 중에 선택을 한번 저는 항공주 째려보고 있죠. 항공주 째려보고 있는데
충분히 늦게 갈 생각이에요. 충분히 늦게 갈 생각이고, 근데 가격이 좀 많이 빠진 종목이 몇 개 보여요. 이거 항공 LCC 회사 그러니까 연관된 회사들 중에 이렇게 찾아보면은 뭐 카지노도 그렇고 이렇게 찾아보면 이 가격은 회사를 통째로 사고 싶은 걸 이런 회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의미 있는 거예요. 투자 태도 중에서 이 회사 통째로 사고 싶은 걸 이런 생각이 장기 시계열로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내가 알고 있는 회사는 이런 회사가 아닌데 그냥 이거 다 사버렸으면 좋겠다 하면 결국 그 시간이 문제지 그런 회사들은 좋은 흐름을 보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또 충분히 늦게 사신다. 왜냐하면 1분기 실적 안 좋을 테니까. 이 4분기 실적은 당연히 안 좋고 1분기 실적까지도 안 좋을 거거든요. 중간중간에 실망하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급하지 않게 아니면은 뭐 계속 나누어서 여러 차례 나눠서 한다거나. 근데 그 중에서 경쟁률이 경쟁이 약화된 데가 좋아요. 예. 박타지게 싸우는데 말이야. 거기 LCC는 하나도 안 죽었잖아요. 그게 한계가 좀 있어요. 예. 영화관은 이제 많이 죽었으니까 생존하면은 뭐 좋을 수도 있죠. 네. 근데 그 영화관은 또 큰 회사가 또 여러 나라에다가 해놔서 환율 때문에 또 박살나고 막. 이미 그거는 아마 생각 다 했을 겁니다. 네. 아무튼 다 잘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걱정인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환율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1,200원에서 이제 여기가 나의 고향인가 뭐 이러면서 뭐 무역 수지 적자도 계속해서 나고 그러다가 제가 오는 길에 페이스북 그 친구로 제가 정채진 프로를 3프로로 유명한 했더니 환율이 1,200원대가 오면 자기는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하다. 수출주는 좋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대체적으로 보면 살 회사들이 되게 많이 보이고 충분히 악재가 다 된 가격이 반영된 게 1,200원대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1,250원과 1,050원 이 중에 자기는 1,250원대가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해서 뭐 그 밑에 댓글이 대체적으로 공감인데 또 한 분이 이렇게 댓글에 이렇게 써놓으셨더라고요. 개인이 이제 미국에 환전을 해서 투자하는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또 이제 뭐 ESG 아니면 탄소 중립 이런 걸로 해서 그 에너지 가격이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환율이 예전처럼 뭐 1,050원대, 1,100원대로 내려오는 하방 경직선이 막혀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1,200원대의 환율에서 과연 위기인가? 아니면 투자의 타이밍인가? 그리고 환율은 도대체 이제 이 가격에서 굳어질 것인가? 아니면 내려갈 가능성이 많아. 원래 환율은 뭐 신도 모른다라고 하는 거지만 투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항상 이게 평균 복원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자산 가격은. 그러니까 중심점으로 자꾸 움직이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트렌드라는 게 있고 하는 건데 아까 그 정채진 프로가 얘기한 것은 한국이 그만큼 수출이 중요한 나라고 증권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중요 기업들은 수출과 관련된 기업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200원 이상에서는 마진이 엄청나게 많이 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반도체를 개당 뭐 10달러에서 팔았다. 그럼 계속 10달러에 팔아요. 근데 원화 기준으로 월급을 그렇게 안 늘려줘도 되거든요. 그럼 원화 기준 베이스로 따지면 매출과 이익 증가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는 거죠. 그죠? 그냥 앉아서 5% 10% 증가해요.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빅테크 같은 경우들 매출 15% 20% 올라간다고 좀 난리가 난 거잖아요. 그 가능하냐 이러는데 환율 효과만 5% 10% 이상이 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다음 또 하나 이제 한국의 체력이 굉장히 좋아요. 생각보다 우리 저희 코너에도 한번 나오셨던 홍충욱 박사 얘기했지만 우리는 절대 외환위기 이제 안 납니다라고까지 얘기했고 외환위기 찬스니까 주식 사세요라고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 상당 부분 동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제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이제 2달 연속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무역수 적자가 나고 있고 조금 더 진행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환율에서 소위 말하는 공급 적체가 풀리면 한국은 바로 무역 수지는 바로 플러스로 전환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전체 입장에서 공급 적체가 우리나라는 잘 공급해 줄 수 있고 더 문제가 없었지만 수출 쪽에서 수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메모리 반도체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나머지 메모리 반도체도 그 완제품이 덜 만들어지면 덜 나가는 거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휴대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조금 공급 적체 문제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환율에서는 수출 기업들은 상당히 좋다. 그리고 뭐 외환에 갑자기 위기가 오나? 역시 우리가 IMF 추억을 너무 세게
기억하고 있는 거,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아요. IMF도 거의 20년이 다 네, 됐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그걸로 한번 세게 됐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제가 보기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는 수출 기업들이 양호해지기 때문에 우리는 위기 방어가 된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무역 수지 흑자가 빵빵 터지고 이러면 국제 수지가 우리한테 되게 유리하게 되면 환율은 다시 강세로 조금씩 돌아가겠죠. 그리고 지금 국면은 금리를 미국에서 올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지금 오늘 그 JP 모건인가에서 한국 금리를 올해 중에 2번 더 올릴 거라고 지금 언급을 하기 시작해요. 1월 요번에 올렸고 11월에 올릴 거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2번 올리게 되면 그것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원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일단 환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각도기님 선물 받으러 왔다가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해봤는데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좋은 영양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전해봅니다. 날씨가 조금 이제 조금씩 따뜻해지겠죠. 네네. 여러분의 계좌도 조금씩 따뜻해지기를 염원하면서 오늘 이 시간 마쳐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